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모두에게 꿈입니다. 오늘은 제가 94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5세, 이 나이를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이런 질환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찾아오죠. 주변에서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이들도 대부분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직접 장을 보고 손주들과 이야기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5가지와 제가 94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일 출퇴근하고 업무를 위해 이동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이런 일상적인 활동이 사라졌죠? 제 친구 김 선생은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교실을 오가며 수업하고 학생들과 운동장을 돌았죠. 은퇴 후에는 이제 쉴 때가 왔다며 TV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당뇨가 찾아왔고 5년 후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근력이 약해졌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빠르게 퇴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이는 지방 축적과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75세가 되면 근육량이 이미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량까지 급감하면 건강의 무너짐은 시간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활동량 감소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의사 선생님은 운동은 뇌에 좋은 영양제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의도적인 활동을 생활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 손자녀 돌보기, 동네 봉사활동 등 몸을 움직이는 일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단순히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식사 준비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편식과 배달 음식으로 때우곤 했죠. 그러다 문득 체중은 줄었는데 배는 오히려 나오고 자주 어지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검진을 받았더니 단백질과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맛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특히 그냥 대충 먹자는 생각에 영양가 있는 음식보다 간편한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히 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노년기에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있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D, 비타민 B, 오메가3 지방산, 칼슘 등이 그것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비타민 B 부족은 빈혈과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 이웃장 할머니는 식욕 부진으로 체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랜 영양 불균형으로 뼈가 약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회복 기간도 다른 환자들보다 2배나 오래 걸렸습니다. 영양 상태는 노년기 건강의 기초이자 질병에서의 회복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혼자 먹는 식사의 외로움입니다.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으면 식사 자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지역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양도 챙기고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질의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깊은 수면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작은 소리에도 깨며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수면 패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일부이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기억을 정리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조직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제 이웃 박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 보니 낮에는 항상 피곤해 활동량이 줄었고 면역력도 약해져 작은 감기도 큰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75세에 폐렴으로 큰 고생을 하셨죠? 노년기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이 안 온다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적 사지운동장애 등 신체적 문제로 인한 수면 장애가 증가합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문제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의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낮 시간의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천한 방법은 수면 위생이라 불리는 습관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입니다. 특히 낮 동안 충분한 햇빛을 쬐는 것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각각의 질환마다 처방되는 약들이 있죠. 제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10알 이상의 약을 복용합니다. 한 약이 다른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여러 약의 조합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약물 대사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제 형님은 여러 약을 복용하시다가 어지럼증이 심해져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죠. 약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 외에도 노년기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복용이 증가합니다. 이런 보조제들도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은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은행잎 추출물을 드셨다가 심각한 출혈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약사나 의사와 상담 없이 새로운 보조제를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의존의 또 다른 문제는 약물 폭포 현상입니다. 한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의 부작용을 위해 또 다른 약을, 이런 식으로 복용 약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제 주변의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고혈압 약 한 가지로 시작했지만 5년 후에는 8종류의 약을 복용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담당 의사와 함께 약물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서히 줄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현기증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었습니다. 필요한 약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약물의 필요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대화와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고혈압, 심장병,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45%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동네 이 할머니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식사도 거부하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최 할머니는 매일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활동하며 훨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에 커집니다. 제 경우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몇 개월 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고 집에서 나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권유로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면서 점차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목적의식을 부여하며 일상의 구조와 의미를 더합니다. 또한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돌봄을 제공하는 상호 지원 네트워크의 역할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복지관의 건강체조 동아리는 단순한 운동 모임을 넘어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94세의 나이에도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걷기를 실천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걷습니다. 빠른 속도로 걷지는 못해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을 유지하고 근력을 보존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생성과 생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혼자서도 영양 균형을 신경 씁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후에도 제 식사는 단백질, 채소, 과일을 골고루 포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요리하기 어려운 날이면 삶은 계란, 두부, 요구르트 같은 간단한 단백질 식품이라도 꼭 챙겨 먹습니다. 또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쓸쓸하기도 했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큰 요리를 해서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 복지관에서 하는 반찬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반찬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좋은 연료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은 체내 시계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24시간 깨어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TV도 밤새 방송하고 스마트폰으로는 언제든지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자연의 리듬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활동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키는 또 다른 습관은 매일 아침 체조를 하는 것입니다. 큰 동작이 아니라도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깨우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체조와 저녁의 가벼운 스트레칭은 관절 건강과 유연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주 2, 3회는 경로당에 나가 또래 친구들과 대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손자, 손녀들에게 자주 전화합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배울 때는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화면을 터치하기도 힘들었고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습니다. 지금은 영상통화로 매주 다른 도시에 사는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또한 동네에서 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듣고 제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기관리 철학을 갖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의사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제 경우에도 아내의 죽음, 자녀들의 독립, 경제적인 변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음의 건강과 신체의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통증에 더 민감해지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한 선택을 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저는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일주일에 1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삶의 큰 기쁨입니다. 이 5가지 비결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특별한 날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 수명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습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건강의 무너짐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입니다. 75세부터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분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점진적인 변화가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조금씩 줄어든 활동량, 서서히 불규칙해진 식사 습관, 차츰 악화된 수면 패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건강의 급격한 악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서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들을 보면 병원 치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10분이라도 걷기, 식사할 때 단백질 1가지 더 추가하기,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장수의 핵심 요소라고 밝혀졌습니다. 세계적인 장수 지역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강한 공동체 의식과 가족 유대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 세대보다 소통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늙어서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은 건강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반면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실제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제 나이 94세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2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작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80대에 걷기를 시작해 건강을 회복한 제 친구 정 선생님, 85세에 금연하고 5년 더 건강하게 사신 이웃집 할아버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통증 없이 독립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오랜 병상 생활 끝에 삶을 마감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다 평화롭게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신념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활기차게 의미 있게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94세가 된 지금까지도 건강 관리에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 다른 도전들이 있습니다. 체력의 감소, 만성질환의 증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런 어려움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인지. 제 동네 박 할아버지는 86세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지금은 지팡이 하나로 산책도 하고 경로당도 다니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지. 이 말씀이 노년의 건강과 삶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몸은 다소 약해져도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가 풍요로우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때로는 텃밭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이웃을 방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자 장보기 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자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런 적응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의 표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자신도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지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년학자 로버트 버틀러는 성공적인 노화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연결,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건강한 노년은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달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입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처럼 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90대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젊은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분들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활동량이 갑자기 줄었거나 식사량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회적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함께 걷기, 영양가 있는 식사 준비하기, 의미 있는 대화 나누기와 같은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오래 살려면 세 끼 밥을 챙겨 먹고 짧게 살려면 약을 챙겨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의 건강한 습관이 약이나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놀랍지만 건강의 기본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